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범 발사 성공했다고 북한은 주장을 했죠. 연이틀 지금 선전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NSC 자문위원이신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의 어제 발표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간판 아나운서죠. 리춘희 아나운서의 중대 발표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히 선언하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간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다. 네, 리춘희 아나운서의 어제 중대 발표 다시 한번 보셨는데요. 일단 두 분께 먼저 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조금 전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그리고 단 분리 기술도 성공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의 ICBM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미국의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미국이 이 ICBM을 개발하기에는 한 2, 3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올해 초까지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특히 이제 5월달 지나가면서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에 들어서고 벌써 6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뉘앙스가 좀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북한이 올해 내로 미국을 향해서 ICBM을 발사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이 ICBM 기술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한 2, 3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의심했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재진입 기술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단분리 기술은 이제 확보했다라고 보는데요. 재진입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12,000km의 사거리를 날아가면 이것이 마하 24 정도 되는데요. 마하 24 정도의 속도로 대기권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열이요. 그걸 통과할 때 한 7,000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통과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탄두가. 그 정도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월 14일 날 화성 12형을 통해서 사거리 5,000km를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연료량을 조절하고 각도를 조절해서 결국은 5,000도씨를 이상 없이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도 저것을 그냥 아직은 멀었고 거짓일 거고 믿지 못하고 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ICBM 기술을 다 확보를 해서 조금 있으면 이번에는 9,000km 정도 나가는 것을 시험 발사했는데 조금 더 있으면 12,000km 나가는 것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시범 발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사거리를 더 늘린 그런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홍인익 박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저도 대체로 같은 입장인데요.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제주도까지 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이미 몇 년 전에 다 확보를 했고요. 이번의 의미는 미국을 정면으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이 심각하게 변할 것이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요격미사일 체제로 갖고 있는 사드가 저 마하 24로 떨어지면 마하 10에서 12 정도까지는 못 맞히거든요, 사드가. 그렇다면은 저것이 날라오면 사드는 못 맞힌다는 거. 그 다음에 요번 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보다 중요한 거는 액체 연료, 요번 건 액체 연료입니다. 고체 연료로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느 때 그냥 막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킬체인으로도 확실하게 자유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허점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사드나 킬체인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가장 느끼는 거는 보복 억지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것이 저의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독일로 가셨지만 이제 트럼프부터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겨서 미국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와 함께 또 중국도 북중 관계가 변하고 한중 관계도 사드 문제 가지고 또 변하고 일본과 한국 간의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냥 연속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뭔가 이거를 마련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시나리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말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갑자기 또 급변해가지고 북미 간의 빅딜을 염두에 둔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다 염두에 본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시급히 강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자막도 나갔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북한이 이런 시범 발사할 때마다 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ICBM이라고 명시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ICBM이라고 충분히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올해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있다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북한이 광명성을 쏴 올릴 때 이것을 ICBM이라고 얘기 안 했죠. 전부 다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김정은 신년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이제는 이제 ICBM입니다. 그 기술이나 그 능력이나 이제는 그 용어 쓰는 것조차도 아무 끄리낌 없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더 이상 봐야죠. 위장하거나 뭐 포장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럴 필요가 예. 없어졌죠.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김정은의 신년사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위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주종 세력들이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 연습 초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 김정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두 분도 기본적으로 ICBM 시범 발사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우리 정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아직은 국방부 장관이 한민구 장관이죠. 국회에 나가서 어제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의 평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그리고 탄분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 그리고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이 제작됐다. 이렇게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 보고 받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에서 근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ICBM이다라고 할 때는 이 사거리 또는 재진입 또 유도 조정, 단분리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다 성공을 해야 ICBM으로서의 군사적 가치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거리는 한 7, 8천 킬로 정도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나머지 북한은 주장했습니다마는 재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다 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게 꼭 있어요. 우리 정부는 대단히 신중한 지금 상황입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주장한 대기권 재진입 이런 거 우리는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오늘 성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제 발사한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판단과 평가가 정말로 다른 겁니까? 아니면은 같은데 좀 다르게 표현이 된 겁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5월 14일 날 북한이 화성 12형을 쏘았잖아요. 화성 12형 쏘았을 때 우리 한국
또 그렇고 그때 당시 미국도 평가를 할 때 이것은 화성 12형 정도로 절대로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때 일본의 방위성장, 우리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고도 올라간 건 한 2,000km 올라갔고 옆으로 간 거는 800km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상 이거는 미국하고 이 한국에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 다음날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2111.5km까지 갔고 787km까지 갔다. 그 일본 방위성 장관이 얘기한 거하고 거의 95%가 일치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이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아마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어제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ICB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IABM이라고 얘기했다가 ICBM으로 바꿨죠. 그렇죠.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조금 보면 ICBM은 그러면 사거리가 몇 킬로미터를 ICBM이라고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게 5,500km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00km 이상이 훨씬 더 나가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종류 KN-08, KN-14 그리고 4월 15일 날 공개한 새로운 미사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실험한 것은 KN-14, 북한 말로 하면 화성 14형을 공개했고, 이것이 추정되고 있는 사거리는 9,000km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날아갔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ICBM으로 분류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홍 박사님은 혹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한 나라들이 대부분 핵 보유국이라고 봐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몇 나라 정도? 그렇죠. 5나라가 지금 예. 갖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영국과 프랑스 같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도 대륙간 탄도탄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주민들이나 전 세계를 두고 자랑하는 게, 봐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다음에 우리다. 세계 6등이다. 은연중에 그걸 가시하는 거죠. 저게 사실 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저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800km까지밖에 없잖아요. 지난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시험 참관하신 거 참 잘하신 거고, 그렇지만 우린 800km. 저들은 뭐 6,000km가 일단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정이 맺어져서 그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죠. 예. 못 하는 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고, 그 다음에 북핵 문제에서 지난 9년 보면은 전부 미국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미국이 혹시 대화하려고 그러면 대화할 때가 아니다. 대화하지 마라. 북한이 미사일 쏘면 아직까지는 저거는 좀 멀리 나가는 거 아닌 것 같다. 저는 참 아쉬운 게요.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지근거리에서 최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설사 ICBM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ICBM을 이미 개발했다라고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먼 산에 불구경 보듯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저 멀리 있는 미국은 오히려 ICBM 맞다 그러고, 이 거꾸로 됐어요. 설사 진짜로 6개월 뒤에 ICBM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6개월 뒤에 있으나 지금 있으나 6개월 내에 우리가 북한의 ICBM 개발을 막을 동력이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결국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해야죠.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2년 그게 아니라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국방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전 정말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제가 조금 보태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미사일의 종류를 크게 보면 2가지를 이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현무2 시리즈가 있고 현무3 시리즈가 우리나라의 있습니다. 미사일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의 거죠? 미사일요. 현무2 시리즈가 소위 말해서 탄도 미사일이죠. 그래서 2A, 2B, 2C가 각각 사거리 300km, 500km 그리고 800km. 그 800km를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참관해서 보신 거고요. 현무3 시리즈는 현무3A, B, C가 있는데 이거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현무3C 같은 경우는 1,500km고요. 제가 이제 일부러 그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제 발사했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정말 미국한테는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이 저 ICBM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평가들은 우리는 하시더라고요. 이미 예.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스카드 B, C, ER
그러니까 각각 사거리 300km, 500km, 1000km 나가는 그 사거리 안에 노동미사일 뭐 대한민국이 들어있는 거고요. 노동미사일 1300km인데 고각으로 조정하면 650km 돼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북한이 성공한 대포동 2형이라고 하는 거, 그 고체 연료잖아요. 우리가 관심 갖고 미리 대비하고 해야 되는 거는 그 정도고요. 우리가 앞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럴 때도 도대체 얼마까지 사거리가 나가는 것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도 영국과 프랑스가 왜 그랬는가, 일본은 왜 안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동시에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검토하고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홍열익 박사님과 김열수 교수님의 이야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면서 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이 시점에 ICBM 시범 발사를 하고 성공했다고 주장했는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김정은이 일단 이번 시범 발사가 성공했다고 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저희가 여기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놈들이 매우 불쾌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 홍 박사님,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네. 여기에 북한의 김정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에게 미국을 겁내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무기 만들어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 만들었으니까 주민들 걱정하지 마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을 겨냥해서 지금까지 우리 애를 좀 사실 하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원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시혜적으로 뭘 베풀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의 당신들하고 맞먹을 수 있는 억지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서 한국을 빼고, 한국은 핵이 없으니까 핵 보유국끼리 핵 협상을 하자.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것까지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하시했다가는 너희들에게 계속 괴롭힐 것이다. 그럴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겨냥하는 게 북한 주민, 한국 지금 새 정부가 대화 정책을 지금 사실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 정도 대화 가지고 우리는 대화를 안 한다. 이를테면 개성공단 정도는 재개한다든지 뭔가 큰 걸 내놔봐라라고 압박하는 거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생존이 당신을 우리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가 살기 위해서는 나랑 평화롭게 지내야 할 것이다. 당당하게 협상하자. 이런 정말 뭐라 그러나 만용에 가까운 저런 발언을 하는데 그러나 저거 핵이라고 하는 건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나름의 논리가 조금은 있다. 제가 우려하는 건 트럼프가 이제 달리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도나 파키스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미국이 제재하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우린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지금 뭐 두들겨 패고 새로운 안보리 제재하고 하지만 5년, 10년 지나면 북한하고 타협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홍열익 박사님 길게까지 또 말씀해 주셨고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 짧게 또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이번 시범 발사다라는 거를 김정은이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상입니다. 그래서 기상이 그 날짜에 맞았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늘 공교롭게요. 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한 적이 많아요. 그게 2006년도에 한 번 예, 있었고 예. 2009년도 있었고 이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보면 정도면은 좀, 한 10년 예. 사이에 3번 있은 거거든요. 2006년과 2009년도에 떼발사한 거고요. 미사일.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을 겨냥한 ICBM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 코테이션, 소위 예. 말해서 김정은의 발언이라고 한 거 저게 국가의 지도자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게 깡패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요.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라크의 지도자였던 사담 후세인이 계속해서 저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미국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우리 홍현익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정은이가 지금 너무 많이 도취해 있어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의 의도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해서 ICBM을 시범 발사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발사에 성공했다고 중대 발표까지 한 북한, 지금 내부에서 이 분위기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주민들의 인터뷰까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 주민들 반응 한번 들어보시겠까요?
대륙간 탄도로켓도 화성 14형 발사의 빛나는 성공을 세계 만방의 장엄히 선언하셨다는 국격동 쪽의 소식에 접하고 저희 가슴은 막 환희로 끓어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과학원 과학자 길자들이 또 하나의 사변적인 기적을 창조했는데 그들이 내 눈앞에 있다면 얼쑤 안아주고 엉망에 태워주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심장 속에서는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 제일이라는 심장의 외침이 끝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원수님 제일이라는 심장의 외침이 끝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평양에서 늦게까지 경축 무대회도 열렸다고 하네요. 네, 왜 안 그러겠습니까? 2012년 12월 12일 날 그때도 장거리 미사일 쐈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좀 전이죠. 몇 달 전인데. 그리고 나서 저거 이상의 그냥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 전부 평양으로 모아다가 금일봉 주고 구경시켜주고 잔치해주고 훈장 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나온 태도는 뭐냐면 감히 우리가 장거리 로켓을 쐈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쐈는데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제재를 하느냐. 이거 안 되겠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주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한 열흘 전에 2013년 2월 12일이죠. 그날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가로 속에 넣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국제사회가 이제 또 오늘 밤이나 이제 안보리 이사회 또 모여가지고서 이제 또 제재 결의안 또 논의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겁먹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6차 핵실험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또 협박하고 나설 겁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저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는 미국도 이제 겁나지 않는다. 하물며 뭐 중국도 우리가 무역을 90%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도 이제 우리랑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서 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지금까지처럼 외도하지 말고 진정한 친구인 북한하고 중국이 힘을 합해서 미국을 견제하자. 그게 정의의 길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저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만만하게 북한을 봐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북한이 핵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막을 게 없습니다. 사실 미국의 보장 외에는 그거 구두 보장이에요. 한미 동맹 조약에도 이것이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쏘더라도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평양을 쏴준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고 국방장관 연례적으로 우리 뭐 확장 억제해준다.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너무 우리는 딱한 노릇이다라는 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 박사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이 주장이 더 힘을 얻을까요? 예, 뭐 저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가장 이제 뭐 주장하는 앞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우리 홍 박사님도 아마 전술핵 재배치 주장하는 학자 홍 박사님 어제 그렇게 예, 아주 드문 않을까요? 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 홍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과 방패의 문제인데요. 북한은 창만 계속 만들고 있고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패만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패만 만들다 보니까 창은 하나인데 방패는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10개를 다 해도 창 하나를 못 막는 이런 상황이 지금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창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창을 만들려고 하는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격 무기를 만들면 북한 스스로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돈을 그쪽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창만 만드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는데 북한이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막을 게 뭐가 있는가. 사드도 살짝 막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의 무기 체계는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가 패트리어트 썰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북한이 ICBM을 대한민국으로 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라고 하는 GBI 같은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 정도로 핵 그리고 미사일의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공포의 균형이 필요한데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핵무기를 우리 스스로가 갖는 것이고 하나는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오는 건데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여기서는 NPT 체제 속에서 좀 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전술 핵무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소위 말하는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괌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갖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니들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작년에요. 바람 불어서
B1B가 못 떴거든요. 그런데 괌에서는 민항기는 떴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자신들이 여기에다가 전술핵무기 안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전술핵무기라고 하는 창이 하나 있어야 그나마 공표의 균형을 유지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나마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이 부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또 이야기할 게 남았기 때문에. 전술핵을 그냥 갖다 놓기보단요, 한시적 조건부라고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시적이라는 건 지금부터 한 2년 동안 열심히 북핵 문제 협상을 제안해보고 그래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갖다 놓으면 이제 억지력이 생기잖아요. 억지력이 생기면 우리도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핵 협상을 열심히 해서 북한이 포기를 하면 그때 전술핵도 다시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분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상당히 무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시적 조건부라는 조건을 붙여서 재배치를 하면 명분도 있다. 91년 이전엔 이미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술핵에 대해서 너무 그 어떤 경각심을 갖고 그러면 북한을 핵 포기를 못 시키는 거 아니냐? 오히려 갖다 놔야 전시킬 수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 행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 때문에 사실은 전술핵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점점 힘을 얻는 상황을 북한이 자초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에 여러분께 전해드릴 대목은 그러면 우리 정부의 이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에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남북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 상당히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대화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범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깊은 실망과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저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합니다.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국들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야기 말고요. 다른 이야기가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레드라인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한미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을 여쭙기 전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레드라인과 관련한 질문 당연히 나왔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북한이 넘어서서는 안 될 금지선, 레드라인이라 그러나요? 그게 우리 정부 입장은 뭐예요? 언론에서 레드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레드라인이다라고 정하고 그에 따른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네. 레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뭘까요? 레드라인. 그 레드라인이 금지선이잖아요. 예. 금지선인데 지금 북한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레드라인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분도 없어요. 단지 전문가들이 레드라인이 이거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위 말해서 ICBM이죠. 두 번째가 6차 핵실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레드라인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 레드라인 문제는 1994년도 제1차 제네바 핵 위기 이후에, 핵 회담 이후에 지속적으로 레드라인이 있어 왔습니다. 핵 개발하지 마라 레드라인, 핵 실험하지 마라 레드라인,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마라 레드라인이 있어 오긴 했지만 그것이 점점 옅어져 가지고 지금도 레드라인 소리는 하고 있는데 그 레드라인은 많이 후퇴가 되어 왔다는 것을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차 핵실험, 하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어제 발사한 것은 레드라인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장거리 미사일은 맞고 ICBM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줄였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9,000km 나가는, 실제로 괌을 향하는 3,500km 나가는 것을 실제로 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제 발사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레드라인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 박사님 생각은요? 사실 레드라인 하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침한다든지 뭐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드라인을 정해놨을 때, 근데 북한이 이걸 깼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종이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확정해 놓으면 이를테면 6차 핵실험이 레드라인이다. 근데 했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우리는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정부기 때문에 북한이라면은 그 병사들이나 주민들 많이 살상돼도 그걸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군사적으로 북한에게 뭐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6차 핵실험이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는 지금 장거리 미사일이 사실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해 왔는데 사실상 어저께 넘은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엄청난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뭐 이 친구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남의 경축일날 저런 짓이나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그냥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장거리 미사일로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으면 선제 공격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한다면은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위협 정도 할 수 있을까? 안보리에서 노동자 송출하는 나라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 도출. 그 정도지. 레드라인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 전략에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레드라인까지 이야기했고요. 뭐 레드라인을 넘어선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짧게 정말 레드라인을 넘어선다면 그 다음에는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군사적 대응밖에 없을까요? 지금 홍인익 박사가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북한은 미국이 여태껏 1993년도 제1차 핵위기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미국이 수없이 레드라인을 얘기하고 한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레드라인 얘기한 건 아마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레드라인 소리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여태껏 북한은 핵실험을 해왔고 그리고 미사일을 계속 추가적으로 발사해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인데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외교적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군사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태껏 많이 해왔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이 지금 몇 개나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분명히 통과시킬 겁니다. 그 장소가 아마 G20에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군사적 옵션인데요. 군사적 옵션을 하면은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예방적 선제 공격이라고는 표현을 가지고 아마 군사 공격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라크 상황의 재판이 우리 북한을 향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문제는 북한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라크처럼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당하기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 선제 공격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드라인이 후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선제 공격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군사적 옵션보다는 이 외교적 옵션에 훨씬 더 많은 외교력을 투입을 할 것으로 봅니다. 홍 박사님께는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독일 방문하는 자리에서 한 재단에 가서 연설을 할 텐데 그렇죠. 대북 정책의 청사진, 구상을 밝힐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어제 이 도발 행위 때문에 연설문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까지 구축하는데 북한이 핵 문제에서 성의를 보이고 평화체제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그 구상을 쫙 밝히시려고 그랬고 선의의 표시로 북한 체제 전환을 모색하지 않는다, 통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등등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아마 그런 중요한 선언은 아마 다음으로 미루실 것 같고요. 일단은 강력한 경고와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한미연합방위태세 강력한 구축 그리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끊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북한이 어제 발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범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북한이 뭐 의도가 무엇이든 시점이 어떻든 간에 이런 도발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것 이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대화를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더군다나 도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어떤 남북 대화 관계 개선의 여지를 스스로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